네, 인간의 뇌에는 복잡한 구조인 만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그중에 발생 빈도가 높은 뇌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뇌졸중이라고 한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명 중에 1명꼴로 이 질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환자가 발생하고요. 또 6초에 1명씩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암이 장거리 달리기로 비유가 된다면 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뇌졸중은 단거리 달리기라고도 불립니다. 네, 시간을 다투는 질환 뇌졸중입니다. 자, 안전지대로 갈 것인지 위험지대로 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의 타이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신경과의 황양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 분 1초가 긴박한 골든타임. 뇌졸중 발생 시점부터 뇌세포는 빠른 속도로 괴사하기 시작하고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빠른 판단만이 살 길인 뇌졸중. 황양하 교수와 함께 바로 알아본다. 흔히 중풍이라 불리기도 하는 뇌졸중.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의 1위. 전 세계 6명 중 1명이 겪는다는 이른바 암보다 무서운 질환이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위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뇌세포의 손상이 와서 거기에 맞는 증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뇌혈관의 병인이라는 것은 대개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눠집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주어지는 골든타임은 단 4.5시간. 뇌혈관 질환센터에서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환자 이송부터 급성기 치료, 추후 관리까지 365일 운영되는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뇌혈관 센터는 200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뇌혈관 센터 그리고 심혈관 센터와 함께 지역에 있는 뇌혈관 질환 환자 그리고 심혈관 질환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서울에 있는 그런 상급 종합병원과 똑같은 수준의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시설 그리고 의료진을 구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벌써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매년 1,000명 이상의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다른 센터들과 비교하여서도 좋은 임상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마쳐도 이미 사멸한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법. 환자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후유증을 떠안게 된다.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특히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골든타임은 환자 치료 시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자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환자가 늦게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가벼워서 집에서 기다리다 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빨리 병원에 와서 저희들의 의사들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지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팔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엔 기술의 발달로 사망률 자체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반면 뇌졸중으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수도 그만큼 늘고 있는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만큼 추가적인 합병증 관리가 필수다. 뇌경색 이후에 모든 환자들이 다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급성기의 환자분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마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겠지만 특히나 환자분이 오래 누워있고 이러다 보면 폐렴이 발생한다거나 특히나 소변, 대변 같은 게 조절이 안 돼서 여러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나 이제 환자가 자세 조절이 안 되고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면 욕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일상 복귀만을 바라보며
뇌졸중 치료에 집중한 15년. 황양아 교수는 언젠가부터 뇌졸중의 명이라 불리고 있다. 저희 뇌혈관 센터는 주로 급성기에 있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을 많이 보는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급성기 환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연구 주제 또한 급성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재적 시술, 특히나 기계적 색전 제거술, 혈전 제거술을 통한 뇌혈관 폐색을 이제 재관류시키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선도적으로 재관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였고, 특히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뇌혈관의 동맥 경화에 의한 대동맥 폐색이 많이 생깁니다. 뇌동맥 폐색이.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치료법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나, 그리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대혈관, 뇌혈관이 막혔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뇌영상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연구 등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위해서는 혈관의 건강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혈관 건강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고요. 정보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혈관 건강의 중요성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말할 것 없이 혈관은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관의 길이는 약 12만 킬로미터 정도로 무려 지구 두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역할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주요 장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혈관의 협착이나 막힘이 일어나게 되면 주요 장기 손상, 특히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뇌는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의 20% 정도가 뇌로 오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항상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풍, 뇌졸중, 뇌경색 네. 등등 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뇌졸중 어떤 질환인지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주로 뇌졸중풍이라는 과거의 그 서적에 나오는 말에서 따온 말이고요. 그래서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되게 앞에 세자를 따서 저희들이 말을 하게 되고요. 한방에서는 주로 중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두 가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뇌졸중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을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뇌혈관 기형에 의해서 터져서 발생하는 것을 출혈성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정할 수 없는 그런 인자들로서는 나이라든가 유전적인 병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남성이라든가 이런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네, 뇌졸중의 두 가지 종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네. 뇌출혈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떤 게 더 발생 빈도가 높은가요? 네, 과거에는 뇌출혈이 뇌경색과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러한 이유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혈압이라는 질환 자체가 아주 잘 치료되지 않고 혈압이 높은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와 뇌경색 환자가 약 1대1 정도로 저희들 병원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점점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을 어느 정도는 잘 조절하게 되면서 뇌출혈 질환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뇌경색 질환은 점점 늘어나게 돼서 지금은 뇌경색 질환이 약 80%, 뇌출혈 질환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뇌졸중이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 해서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졸중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편마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보행장애, 심한 두통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걸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보통 홍보를 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말, 팔, 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팔, 다리에 마비가 생긴다거나 얼굴에 안면 마비가 생기는 경우를 통칭해서 말, 팔, 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이러한 증상 중에 두 가지가 함께 생긴다면 뇌졸중 증상을 반드시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혼자 고민하시거나 스스로 진단하려 하지 말고 119에 전화해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구 지역 같으면 상급 종합병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빨리 이송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즉시 119에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예. 집에서 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실제 그 환자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집에서 뭐 침으로 손끝을 딴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호흡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뇌경색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 환자나 보호자가 증상의 발생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내가 몇 시에 정확하게 증상이 생겼다를 인지하고 빨리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와서 의료진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시간 타임을 기억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뇌졸중 환자에서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무기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 6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말, 팔, 얼 이런 증상이요 잠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말파열 증상이 생겼다가 예. 없어지는 갑자기 생겼다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를 일과성 뇌허열, 쉽게는 순간 뇌졸중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러한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의 많은 환자들이 앞으로 뇌졸중이 생길 거라는 전조 증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있다고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고 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힘이 잠깐 빠졌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일과성 뇌허열 또는 순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파열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 대개 원인으로는 일시적으로 좁아진 뇌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려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48시간 이내에 약 50%에서 뇌졸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재발하게 되면 마비해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 일과성 뇌혈이 있었던 환자들은 한 달 내 그리고 1년 내 이렇게 뇌졸중 발생할 확률이 5%, 15% 정도로 증가하게 되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성 뇌혈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될 것이고 몸에 뇌졸중이 온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62세 여자 환자 좌측 팔, 다리 힘이 빠졌다가 15분 만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해서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쪽 우측에 있는 중뇌동맥이라는 혈관이 이렇게 심하게 좁아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심각한 뇌졸중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일시적인 증상이 생겼더라도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방금 일시적이라는 증상, 잠깐이라는 게 상당히 그 좀 애매한 시간인데요. 네. 대개는 그 짧게는 1분, 길게는 한두 시간까지도 지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짧게 생겼을수록 회복이 빠르고 후유증이 남지 않겠죠. 그런데 한두 시간 정도 증상이 지속이 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뇌 손상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2분간의 증상만 나타나도 교수님께서는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발을 네. 막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예. 딱히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아도 시도 때도 하품이 나는 경우 이게 또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것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네, 저도 외래 진료를 보면서 흔히 질문을 받는 네. 그 중에 하나가 하품을 많이 하게 되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뇌에 이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 하품을 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실제로 하품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물론 아주 심각한 뇌졸중 환자들이 하품을 많이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하품만 있는 경우가 뇌졸중의 증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 팔, 얼 네. 그 세 개의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진단을 쉽게 하는 임상적인 증상이고요. 하품은 그런 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세계 인구 중에 6명 중에 1명꼴로 뇌졸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인의 경우로 좁혀서 본다면 어떨까요?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약 10만 5천 명에서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5분에 1명 정도가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요. 20분에 1명 정도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질환으로 봤을 때 뇌혈관 질환은 현재 4번째 사망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망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은 사망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팔, 다리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환자가 불구가 되거나 일상생활에 복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망률만 줄었다고 해서 이 병이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구나라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10년간 뇌졸중의 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는 건강 수명,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의 월별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을 본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 1월, 2월, 3월에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이 조금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또 겨울철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여름철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뇌졸중이라는 병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모두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의 경우 탈수라든가 심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뇌졸중이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거나 여름철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다만 겨울철의 경우 여름철에 비해서 좀 더 중증에 있는 환자가 많아서 네. 사망률에 좀 더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서 겨울이나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오는 시기, 오히려 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뇌졸중은 정말 그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는데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초동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네. 시스템인가요? 뇌졸중의 치료는 시간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자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119에 연락을 하시고 응급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구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 전 단계 급성 뇌졸중 환자 초동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119 구급 대원들하고 의사들 간의 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진단하는 툴을 통해서 뇌졸중이 말, 팔, 얼 이렇게 증상이 의심이 되게 되면 저희들에게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송 환자 내역이 뜨게 되고 저희들은 미리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다가 등록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장점은 증상이 발생해서 응급 뇌졸중 치료 가능한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네. 병원에 도착해서 초기 검사 지연을 최소화해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사용하는 현황들은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초기에 비해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두 번째로는
119 구급대원들의 그 뇌혈관 질환 추정률 자체도 한 70% 이상에서 뇌혈관 질환을 진단을 내리고 있어서 임상에서 흔히 잘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에서 뭐 해도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장남한테 전화하지 말고 119에 먼저 전화하라고 얘기를 또 맞습니다. 하곤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초동 대응의 어떤 중요성 때문이겠죠. 네,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예. 말이 어눌해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119에 먼저 연락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네, 네. 아드님께서 그러면 점심시간까지 기다려봐라.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시다가 환자분이 이제 집에 와서 아들이 보니까 증상이 심해서 119를 타고 병원에 왔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와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한 번씩 있기도 합니다. 예. 항상 몰려드는 응급 환자로 정신이 없는 응급실. 몇 달 전 아침, 갑자기 쓰러진 서연 씨는 남편에게 엎인 채 내원했다. 당시 그녀가 받았던 진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뇌졸중이었다. 처음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왼쪽 다리가 이제 며칠 전부터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 견디다가 오른쪽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진 거죠. 쓰러졌을 때 바로 남편이 집에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한테 제가 약간 의식이 흐리흐리해지는데 남편한테 전화 좀 해라 하니까 전화했더니 1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119 불러서 처음에는 뇌경색이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만 걸리잖아요. 근데 너무 저도 좀 회복되고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뇌졸중의 증상은 크게 보면 말, 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팔에 마비가 온다거나 안면 마비가 생기는 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두통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어지러운 등 그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흔하지 않은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진단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은 그런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가 스스로 자기가 큰 병이 아님을 진단을 내리고 병원을 찾지 않아서 나중에 치료하는데 많이 애를 먹거나 심한 후유장애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때에는 최대한 빨리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뇌졸중의 골든타임이 지켜졌다는 점. 황량아 교수는 즉시 혈전 용해제를 처방해 막힌 혈관을 뚫어냈다. 보호자에 의해서 저희 병원에 한두 시간 정도 만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저희 병원에 와서 초기 진찰 사항에서 급성 뇌경색이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한 후에 환자분께서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잘 도착하셔서 저희들이 정맥 내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약간의 후유장애가 남아있긴 하지만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활 치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그 뇌졸중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심장에 양성 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 또한 함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찾아온 뇌졸중. 큰 고비를 넘긴 서연 씨는 건강관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현재 일상을 감사히 보내고 있다. 되게 간략하게 먹고요. 그리고 간도 안 되게 해갖고 먹고 또 이렇게 갈아갖고 그렇게 먹고 살도 조금 빼려고 제가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고혈압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 살을 좀 빼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일상생활 하면서 재활이 되고 그러니까 설거지, 밥 뭐 그런 간단한 거를 하니까 또 운동도 열심히 1시간씩 아침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증상이 나타나면은 초동 대처 필요하다고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아쉬운 건 이거 민간요법 같은 걸 또 맹신하는 바람에 네.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심각한 사례까지 이어진 경우도 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 실제 있습니까?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 침을 맞는다거나 예, 아니면, 예. 아니면 그 혈관 시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치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최근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팔에 마비가 왔는데 그 주변에 침을 맞으러 가서 계속 침만 맞고 지내다가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병원에 찾아왔는데 뇌경색을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혈전 용해제라든가 이런 치료 약제를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되게 이제 회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회복을 완전하게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말팔월 관련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119에 전화하겠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바로 119로 그렇죠.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오시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말팔월과 같은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119에 연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검사를 하게 되겠죠. 되게 신경학적인 진찰을 통해서 뇌졸중 의심 증상이 실제로 맞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만약에 뇌졸중 의심 증상이 맞다면 환자를 CT나 MRI 같은 그런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통해서 이 환자가 뇌졸중 중에 출혈성 뇌졸중인지 아니면 허혈성 뇌졸중을 평가하는 뇌출혈 뇌경색을 구분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물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뇌졸중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뇌 영상 촬영이 되겠습니다. 뇌 영상 촬영은 크게 CT를 바탕으로 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과 MRI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 공명 영상이 있습니다. CT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출혈과 허혈을 구분하는데 기본적인 검사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MRI는 검사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게 됩니다. 걸리지만 좀 더 뇌 허혈 상태나 출혈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좀 더 CT보다는 정확한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CT, MRI 검사를 통해서 잘 진단이 되지 않거나 응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게 모든 분들이 다 적용 가능한 검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네. 뇌혈관 조영술의 경우는 예. 모든 환자에게 다 시행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CT나 MRI에 비해서 환자의 대퇴부에 있는 다리 혈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침습적인 검사가 되고 환자에게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이 쉽지 않거나 아니면 혈관 내 시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서만 시행을 하게 되고요. 환자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네. 아니면 조영제 알러지 등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시행 시에 주의를 필요한 그런 그 유의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이번에는 치료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뇌경색 치료를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진단이 됐다. 이러면 이제 어떤 치료가 또 진행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초기 치료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대개 뇌경색 발생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정맥내 혈전 용해제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고 이 약물은 현재까지 급성 뇌경색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낙제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약물의 효과는 막힌 혈관을 뚫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약물을 사용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해서 혈전 용해제 사용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4.5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초기 치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뇌허혈 손상이 생기게 되면 초기에는 이런 뇌허혈 중심부라는 아주 작은 부위와 주변에 뇌허혈 경계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초기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분당 약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사멸되고 부피로 따지게 되면 2cc에서 한 27cc 정도의 뇌 부피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뇌손상이 일어나게 되지만 네. 재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초기와 비슷한 작은 뇌손상을 가지게 돼서 환자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혈전 용해제를 이용하게 되면 초기에 이렇게 막힌 혈관을 다시 우리가 뚫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맥내 혈전 용해제 외에 동맥내로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뇌혈관 조영술과 같이 막힌 뇌혈관을 직접 확인한 후에 카테타를 삽입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혈전 제거 카테타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막힌 혈관이 이렇게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두 개의 동맥이 막혔을 때는 모두가 똑같이 뇌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이렇게 똑같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뇌 손상의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손상을 남기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손상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뇌혈관이 폐색이 되었을 때 결과물들은 환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뇌혈관 질환을 짧게나마 경험하신 분들이 보면 어떤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제가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당 190만 개의 세포가 사멸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재생되지 않아서 이런 장애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분당 190만 개의 신경이 사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손상의 범위가 커지게 되고 그 부위에 따라서 마비가 심한 부위가 손상이 되게 되면 네. 후유 장애가 심각하게 남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급성기 뇌경색 치료 잘 했더라도요, 그것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재발 가능성, 이건 얼마나 될까요? 네,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과는 대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건강한 상태에서 발생을 해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가 회복을 했지만 약간의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경미한 증상에서 재발하게 되면 점점 더 이렇게 지팡이를 짚게 되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의 목표는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한번 병이 생겼더라도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평생 동안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뇌경색 발생 이후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재발도 줄이고 또 예방까지 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약물 치료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물 중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가 있는데 먼저 항응고제를 말씀드리면 항응고제는 혈액 속에 흐르는 혈액의 응고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피떡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로 되겠습니다. 대개 항응고제는 심방세동과 같이 이런 심인성,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아서 사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약물로 와파린과 같은 약제가 있습니다. 다만 와파린은 다른 약물들과 달리 음식이라든가 약물과 상호작용이 많은 약제입니다. 따라서 이 약물을 먹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이 마음대로 채소를 못 먹거나 마음대로 음식을 많이 못 먹게 하거든요.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비타민 K가 높은 채소 같은 것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단백질이나 곡류, 과일들 중에 콩이 많이 함유된 그런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하여야지만 됩니다. 이유는 이런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이 약물의 효과가 떨어져서 약을 안 먹은 거랑 거의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그 와파린 복용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밑에 있는 이런 음식들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와파린을 대응해서 이런 단점들, 음식이라든가 약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대응해서 새로운 항원고제가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 4가지 정도가 개발이 되어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원고제 복용은 음식이나 약물과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 녹색 채소라든가 자망 주스 같은 음식물 제한에 특별한 게 없고요. 하지만 새로운 항원고제도 술과 같은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출혈 경향이 증가하게 돼서 주의를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항원고제를 복용할 때 저희들이 지켜야 될 상황으로는 수술이나 치과 치료 전에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얼마 동안 약을 끊어야 되는지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고 반드시 과음을 피해야 하고 항원고제와 함께 복용하던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격한 운동이나 행동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토설사, 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원고제와 함께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혈소판제는 혈액 내에 있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고요. 항혈소판제는 앞에 말씀드린 항원고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긴 하지만 위장 및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또한 예정된 수술이나 시술을 할 경우에는 항혈소판제의 중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항원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먹는 환자분께서 그림과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주치의가 상의를 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을 끊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주의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목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지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목에 있는 그 혈관들이 좁아지면서 또 뇌졸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경동맥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뇌로 가는 혈관 중에 가장 큰 혈관이 있습니다. 네. 그 경동맥을 일반적인 경동맥 협착에 의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항혈소판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가 있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자꾸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나 스텐트 시술과 같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경동맥 질환은 과거에 비해서 그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들이 소과되면서 전체 뇌졸중 환자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게 되고요. 네. 보시는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들이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동맥경화 덩어리입니다. 이게 동맥경화 노랗게 보이는 동맥경화 덩어리를 드러내게 되면 정상적인 혈관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수술의 불편함은 전신 마취를 하고 목에 상처가 나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혈관 스텐트 시술은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 더 덜어주는 새로 개발된 시술로서 좀 더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과 시술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증상과 또 진단, 치료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네. 일단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거, 위험 인자를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 어떤 예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에서 30% 정도는 사망하거나 또는 생존을 하더라도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뇌졸중을 잘 발생시키는 위험 인자들을 조절함으로 해서 이 병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와 같이 다양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을 조절하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시게 되면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저희들이 성인병 또 생활습관병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흔한 병들 중에 하나고요. 대개 50대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50대 이상이 되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실제로 증상이 없기는 하지만 고혈압이 오래되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동맥경화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꾸준한 고혈압 치료를 통해서 고혈압에 의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런 암뿐만 아니라 이런 혈관 질환에서도 흡연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1년 이상 금연을 해야지만 흡연자의 50% 이하로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5년 이상 금연을 해야지만 비흡연자 수준으로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여러 클리닉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당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당뇨는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통해서 당뇨병 자체의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장의 부정맥, 심방세동 또는 심장질환이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과거에는 흔히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심방세동이 빈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가장 주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장 내 혈전이 생긴 것이 심장에서 뇌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뇌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와파린이나 그런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질환으로 이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떠다니다가 혈관 내에 상처가 있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일 및 채소를 많이 드시고 짜게 드시지 않고 적절하게 육류를 드셔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뇌졸중 심장병의 위험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비만이에요. 피가 탁해요. 운동 부족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것들. 술을 하고 담배라고 생각하는데요. 혈전이 쌓여 있다 그래. 혈전이 떨어져 가지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뇌졸중이 온다 그러대. 아무래도 사람이 몸이 좀 어둔하고 팔다리에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증세가 옵니다. 그도 졸도할 수도 있고 심장 마비도 올 수 있고. 팔다리 힘이 없어지고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고 중심 감각이 없어지고 한쪽 마비가 오면서 힘이 없고 어지럽고 이러다가 한쪽 마비가 온 거니까. 우리 모친이 중풍으로 돌아가셨다 하니까 기운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신경 많이 쓰고 이래 그 애가 밤마다 없디만 그만 쓰러져 보니까 못 일어나시더라고.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70대 초반인데 친구들도 어느 날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겁이 납니다. 네, 오늘도 약손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손과 발이 자주 저리고 입술 좌측, 눈꺼풀, 턱 부분에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혈압이 좀 높은 편인데요.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50대 중반의 나이인데다가 혈압도 좀 높다고 하셨습니다. 네. 뇌졸중 의심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이런 증상으로 흔히 이제 방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제가 가볍게 적어주셔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제 그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손발이 자주 저리다는 것은 계속 저린 게 아니라 어떨 땐 저리다가 예. 저리지 않다가 이런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입술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 입술 떨림이나 눈 떨림 증상은 뇌졸중 증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증상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손발이 저린 증상은 실제로 저희들이 전문의를 찾아서 진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자분께서 혈압이 높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실제로 이게 뇌졸중 증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진단을 해주셨지만 또 직접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시고 예전에 뇌경색을 앓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시고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뇌경색이 재발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예전에 뇌경색 앓으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네. 예.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힘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만약에 과거에 뇌졸중이 왔던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제가 정보는 알 수가 없지만 네. 힘이 빠진 게 맞다면 특히나 뇌졸중을 한번 앓았던 사람은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5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약을 먹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뇌졸중을 한번 앓았던 사람이 새로운 마비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한 증상은 뇌졸중의 재발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빨리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재발했다. 과거와 네. 똑같은 부위 아니면 반대쪽 이것도 뭐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오른쪽에 마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 대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평소에는 불편하지 않더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이러게 되면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가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의사들도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피로감이 생겨서 마비 증상이 악화된 건지 아니면 병이 재발해서 새로운 증상이 생긴 건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만약 반대편에 생겼다면 훨씬 더 진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오후가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발도 부어서 아프기까지 합니다. 제가 좀 비만한 편이고요. 고지혈증도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일이 있어서 저도 혹시 뇌경색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네. 하셨는데요.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에서 가족력 또 그렇죠. 고지혈증이 있었고요. 또 네. 다리가 붓는 건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아마 다리가 더 잘 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대개 뇌졸중 증상 중에 다리가 붓는 증상은 사실은 마비가 오래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리가 붓거나 이런 경우 생기지만 초기 증상으로 다리가 붓거나 하는 경우는 잘 생기지가 않고요. 네. 특히나 마비가 없는 상태에서 다리가 붓거나 하는 것들은 정맥 질환이나 아니면 콩팥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환자분께서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대개 저희들 같은 경우 50세 가족력 중에서도 50세 이하에서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4가지 중에 2가지가 있다면 뇌혈관 질환 스크리닝을 해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27살 남자이고 뇌경색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이 크지 않아서 퇴원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산책만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니까 우울한 기분도 많이 드는데요. 혹시 근력 운동은 해도 괜찮을까요? 네, 27살의 남성입니다. 언뜻 듣기에도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운동을 더 하면 안 되냐는 얘기인 것 같네요. 젊은 나이에 뇌경색을 앓았고 예. 잘 회복을 하셨는데 예.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근데 병원에서는 아마도 가벼운 운동만 하라고 권고를 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뇌졸중을 앓고 나면 대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항온고제나 항효소판제와 같은 약물을 드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약을 먹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하다 부딪히게 되면 지혈이 잘 되지 않거나 상처가 빨리 낫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으면 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효과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겸해서 조금씩은 할 수 있겠지만 과격하게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치료보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수칙들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수칙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걸렸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담배를 반드시 끊고 두 번째는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한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셔야 되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다면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증상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마 구대 생활 수칙에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로 혹시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뇌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진단을 내리지 마시고 빨리 의료진을 찾아서 의료진과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는 것이 본인의 후유증이나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알려드린 예방 관리 수칙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주신 분은요, 신경과의 황양하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